추이신 후보께서는 최소 2명의 후보를 지목해서 여러분이다 보니까 이 4분밖에 1차 토론은 안 됩니다. 2차 토론 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과 답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주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게 적절하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 매 코너의 발언, 이 당과 협의해서 순서는 정했습니다. 최대한 돌아가면서 이 중간부터 또 끝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유승민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요. 예. 시작해 주시죠. 4분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그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무너진 이 법치와 상식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 부름을 제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런 그 정도 질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러시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퇴임 후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 5개월? 네. 그전에는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보육공약 발표하시고 오늘 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던데요. 그걸 왜 그 중요한 공약을 후보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시고 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하고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홍 후보님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홍 후보님 참 솔직하신 거 좋아하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이게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모병제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택도 없는 공약이다.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고 이건 완전히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뇌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 바꾼 거를 수도시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는 거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제가 2라운드에서 예. 다시 한번 해주시도록 하고 예. 있는 4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문 대답 좀 더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요. 자, 두 번째 하태경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4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당 대표가 두 분의 후보께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저도 당원으로서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님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국정 현안이 소위 고발 사주, 제보 사주인데요. 제가 정보위라서 어제 국정원 앞에 가서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 심각하잖아요. 연일 정치 개입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홍 후보님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심각한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다 이야기해요.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개입다는 걸 팩트가 드러날 때까지는 말을 침묵하시겠다. 자제하는 겁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조성은이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요. 그럼 조성은이 그거를 그 순간에 말을 지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 아니 검사해봐서 수사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촌철살인 비판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답변을 할까요? 한번 좀 예, 해주세요. 예. 뭐 민주당이랑 하태경 입장이 뭐가 의원이 다르세요? 이런 말 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계속 저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요, 요즘 인기도 노,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그런 하는 사람이 식으로 있으니까 쓴 소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제가 막말한다고 비판을 아이. 많이 하니까 요즘 막말도 안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고. 아니, 요즘 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말은 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아이 그거야말로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인배적인 포용적인 하 모습이 의원이 있어야죠.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주도권 토론하실 때 하시고요. 다음으로 윤 후보님. 지금 윤 후보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실 우리 야권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익힌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최근에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 났을 때 왜 증거도 없이 저러냐라고 버럭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에 고발장 넣었잖아요. 네. 고발장 넣으면서 박지원, 조성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버럭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 분란만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성명불상자를 집어넣은 것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정보기관 사람이라든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검찰에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 해서, 방금 말씀에서 네. 드러나는데 이게 전언과 추측에 기반한 것이지 네.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하나도 말씀 못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본인은 그렇지 증거대라고 하면서 본인은 네. 고발할 때 본인 고발당하는 건 증거대라. 본인이 고발할 때는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 들어와서도 네. 과거에 했던 그 일관성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물어봐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순서 홍준표 후보님 차례입니다. 4분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님. 예. 사실 윤 후보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꼭 그렇지만 정치적인 않습니다. 사건이에요. 다양한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5명이 자살이나 합니까? 그 다섯 얼마나 명이 누구를 포악하게 말씀하시는- 수사를 하셨으면 네. 그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그 5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네. 물론 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네, 하면 됐습니다. 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아까 저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 불상자로 했다. 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이것이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제보자를 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걸 알겠습니까만은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끝낼 수 있는 예, 사건이 예. 아니면은 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뜻. 자, 이번에는 내 최재형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정치 힘드시죠? 해보니까. 견딜만 합니다. 예?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캠프를 해체하셨는데 네. 왜 해체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요. 제가 우리 캠프의 그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이 모든 그 캠프의 어려움이 일차적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죠. 후보자에게 있고 예. 그러나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 캠프원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캠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끝나셨으면 황교안 후보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황 후보님 4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죠. 근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순입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나 쫓겨다녔죠. 이 투표 예, 용지에 예. 대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 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예.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감사원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 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답까지 들었고요. 자,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님께서 후보 지명하셔서 4분 동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비전 발표회 때 그 유보 통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우리 보육에 대한 이 국가 책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 그 양육 수당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보육 시설에서의 그 교사대 그 어린이의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5세 그 아동에 대한 그 전면 무상 교육 등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지사를 지내신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이 보육 그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인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담이 앞으로의 예비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호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육 교사의 문제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문제를 전반적으로 질을 높여가지고 안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부모들의 육아휴직 시에 이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야만 우리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인천시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피폐하고 최근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 정권은 소위 보편 그 지원이라고 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정작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그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약 43조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 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또 이렇게 좌절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사후적인 얘기고 사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저병 환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은 특별 관리하고 양성된 분들은 정부에서 연수원 등을 이용해서 시설도 잘하고 또 전문가들 배치하고 또 20만 우리 간호부대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좀 이 정도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걸로 잘 하겠습니다. 예, 좀 자, 강화해야 다음은요. 됩니다. 안상수 후보님 순서인데요. 4분 시작해 주시죠. 네네. 그 말씀을 마저 그러면 하면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우리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비롯한 활동들을 과거로 되돌려놓고 환자들 관리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은 우리 이 나라의 암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국가를 혼란시킵니다. 우리 광화문 사태 때도 무슨 촛불 시위다 뭐다 했는데 민노총이 이제 주관해서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국정이 정지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갔고 지금도 건건이 나와서 특히 종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단체별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한 2주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할 때 지하철을 제대로 그냥 운행이 되도록 했더니 그 소위 민노총 지도부에서 아이고 이제 거꾸로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잘 타협하자 그래서 타협이 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단체 행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 진주의료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지금도 민노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정책을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성노조의 폐악은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뿌리 뽑겠습니다. 이것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6년도 5월 10일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노동법을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요건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민노총의 아주 못된 작표에는 뿌리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 그러니까 무슨 민주랑 관계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2천만 우리 서민들이 계신데 거기 민노총이라고 한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20만 명 대기업 노조들이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우리 2030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들이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정치 결사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조종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자, 좋으시고요. 황교안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우리 4.15 선거에 참패를 했죠. 책임이 있죠? 전적으로 당 대표였던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이상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천을 하고 우리 그동안에 그나마 우리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궤도를 잡아가는데 아주 망친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국민들도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민 위원장하고 민경욱 씨하고 이렇게 뭔가 하여간 부정선거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활동하는 걸 지지하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대표로 그만두실 때 그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했는데 그건 안 하시고 요즘에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토론 중에 나온 이런저런 견해 주장은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후보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순서 원희룡 후보님 4분 드리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토론이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원팀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가요? 거론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 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가만 놔두면 우리 야권의 내부 분열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우리 야권의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자발적인 의혹의 검증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 노력으로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야권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권 교체에 야권 분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증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6.28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6.28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했고 그것을 개표했다가 봉한 것을 재검표한 것이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정말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토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확신이나 또는 믿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야권의 내부의 분열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 미래의 정권 교체 후에 국민의 비전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걸 또 덮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법 두 번째로 선거에 대해서 됐습니다. 못하면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영돈 PD 며칠 전에 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다가 몇 시간이 안 돼서 여론이 안 좋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자영업자의 킬러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알고도 뽑으신 거라면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뽑으신 거라면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분 행적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누가 추천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인데 1시간도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직접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반발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취소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검증 시스템이 있고 지금 제가 그 검증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돈 PD에 대해서는요, 온 국민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관심을 평소에 안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랬겠죠 뭐. 다른 일이 바빴어. 자영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마지막입니다. 최재형 후보님 4분 드리겠습니다. 지목해서 시작해 주시죠.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성 귀족노조에 대한 강한 제재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프랑스의 유사한 제도를 프랑스 대통령이 그걸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법률 헌법에 규정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요건에 과연 해당되는 것인지 물론 홍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으나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초법적인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긴급 재정명령권 보면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는 조항입니다. 그게 천재 지변 내후 외환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YS가 실명제 실시할 때 그때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76조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국회가 소집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도 조건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YS가 긴급 재정명령권 행사해서 실명제 도입할 때 국회 소집 어려웠다 이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없어요. 과거에 그런 것이고 그거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법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하여튼 그렇죠. 법의 규정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모양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저항하는 강성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강성노조의 이러한 그 저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성 귀족 노조,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는 정말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 시위를 해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노총이든 정교조든 저는 그분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한국노총이나 공노총이나 이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이 저는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홍준표 후보님 같이 무조건 뿌리를 뽑겠다. 또 4년 전에는 이걸 해체시키겠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까지 동원하겠다 잘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는 그 정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께 질문을 하죠. 예.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 후보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나라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상 국가를 정권 교체를 해서 정상 국가를 만들 때 새로운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중에 두 번째 토론 때 이 네, 부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고 싶지만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다들 긴장되시겠습니다만 첫 토론인 만큼 아주 밀도 있게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잠시 쉬어가시죠. TV조선 토론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무풀보다 악풀 시작합니다.